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편안함의 습격. 지은이는 마이클 이스터.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학과 교수. 행동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는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해왔다.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 부탄, 전쟁 지역, 볼리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석학에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 종교 및 환경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삶을 최적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전략을 찾아온 그는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에서 해답을 찾았다. 지금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불러세우는 이 책은 현대 과학과 인류 진화의 지혜를 한데 모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뉴욕 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안전, 은신처, 온기, 잉여 음식물, 최소한의 노력을 추구한다. 불편함에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있다. 배고픔, 추위, 통증, 피로, 스트레스, 그 밖에 온갖 괴로운 감각과 감정들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편안함을 향한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집을 짓고 은신처를 만들게 한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위험한 결정을 피하게 한다. 나아가 생존을 유지하고 DNA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에서 30만 년 동안 지구 위를 걸어다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도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자동차, 컴퓨터, TV, 냉난방기, 스마트폰, 초가공식품 등 오늘날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현대의 편안함과 편의장치의 역사는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 100년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위를 걸어다닌 시간의 고작 0.03% 정도에 해당한다. 즉, 지속적인 편안함이란 인류 역사에서 지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250만 년의 역사로 계산한다면 수치는 0.004%로 떨어진다. 즉, 지속적인 편안함이란 인간 역사에서 지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250만 년 동안 우리 조상의 삶은 불편함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고 자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옛 조상들은 늘 배가 고팠다. 현재에도 옛 조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수렵 채집하며 살고 있는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은 인류학자만 나타났다 하면 배가 고프다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초기의 인류는 칼로리 높은 음식을 아무 때나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적당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깊이 파거나 나무 위에 높고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크고 작은 동물들과 맞서기도 했다. 요즘도 하드자 부족민은 온몸을 쏘아대는 벌떼와 싸워가며 별미인 꿀을 채취한다.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유골 중 거의 80%가 짐승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즉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조상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 때나 마스토돈에게 두들겨 맞지 않는 동안에는 몇 시간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면 따분해졌을 것이고 심심풀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은 마음이 자유롭게 방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1920년대 라디오가 대중에게 방송되자
처음으로 온종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권태의 탈출구가 생긴 것이다. 1950년대에는 위대한 텔레비전이 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이 탄생하자 따분함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상상력과 사회적 유대 또한 따분함과 운명을 함께했다. 초기 인간은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었다. 인체가 지금처럼 오목한 발바닥, 긴 다리 힘줄, 땀샘 등을 갖추게 된 것은 먹잇감을 따라잡기 위해 진화한 결과다. 인간들은 동물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거리를 불문하고 추적하며 따라다녔다. 그런 다음 고기를 자르고 갔던 길을 되짚어서 오두막까지 운반해왔다. 그렇게 본다면 옛날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보다 더 많았다. 식량을 찾지 못하면 오직 죽음뿐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만약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하면 사자와 대면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혹은 도망치다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도 죽었고 사나운 날씨가 닥쳐와도 죽었다. 감염되어도 죽었고 발을 잘못 디뎌 다리가 부러져도 죽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다. 현대인들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국 심리학협회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것과 같은 모진 스트레스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극심한 허기를 느끼거나 먹잇감을 쫓아가다 탈진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이상한 세균이나 극심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는 것 같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다음 끼니는 어디서 구해와야 하나 걱정한다든지 이빨을 드러낸 포식자를 두려워한다든지 상처가 덧나서 일주일 만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며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현대 미국인에게 흔히 스트레스란 이놈의 교통체증 때문에 요가 수업에 늦겠어 하는 류의 것이다. 아니면 옆집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 하는 스트레스이거나 이 스프레드시트는 시간이 한정없이 걸리네. 아니면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못 들어가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등등 모두 제1세계적인 스트레스다. 미국인의 32%가 과체중이고 38%가 비만이며 그중 8%는 초고도 비만이다. 다 합치면 무려 70%의 미국인들이 너무 무겁다. 전체 미국인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의학적인 문제는 20세기 전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우울증, 불안, 중독, 자살 등 절망이 낳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3배 이상 증가했고 평범한 미국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은 역대 최대치다.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자살 현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면 고등학교 동기 400명 중에서 졸업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의 친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사냥하거나 날마다 고된 이동을 하거나 혹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거친 자연에 맞서는 따위의 불편함을 맞닥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신 편안함에 따르는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들 말이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던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유대, 자연 속에 머무르기, 노력, 인내. 실제로 일부 인류학자는 인류 탄생 이후 기원전 1만 3천 년에 이르는 기간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지금의 인간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레버리는 30대 초반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다. 저명한 학자 다니엘 길버트 박사 밑에서 연구 중이던 레버리가 스승과 함께 학회 참석차 길을 나섰을 때였다. 공항 검색대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은 문득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교통안전국 요원들이 누가 봐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 인물처럼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공항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TSA 요원들이 내 캐리어 속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구경 9mm 베레타 권총으로 오해하고 가방을 찢어발기듯이 열어보았던 적이나, 혹은 휠체어에 의지한 90세 할머니가 핸드백에 반쯤 남은 헤어스프레이를 깜빡한 대가로 자신의 온몸을 더듬는 손길을 감내하는 광경을 목격했거나, 물론 이런 풍경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다라는 경구를 실천한 결과다. 레버리가 말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전혀 가져오지 않아 수화물 검색기에 경보음이 울리는 일이 아예 사라진다면 TSA 요원은 그저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TSA 요원이 적발할 물품이 없어지면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더 넓은 범위의 물품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근 레버리 박사는 어떤 문제가 드문드문해졌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인간의 뇌가 굳이 문제를 찾아내는 경향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중 한 연구는 피실험자에게 매우 험악한 표정에서 완전히 온화해 보이는 표정에 이르기까지 800개의 얼굴을 하나씩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골라내야 했다. 200번째 얼굴에 이르렀을 때 레버리는 피실험자 모르게 조금씩 덜 위협적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피실험자에게 연구계획서 240개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연구계획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를 판단하게 했다. 과정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레버리는 피실험자에게 점진적으로 덜 비윤리적인 계획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두 가지 실험 시나리오는 흑백 논리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얼굴의 주인공은 위협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야 한다. 연구 계획서는 도덕적 기준을 침범하거나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흑백을 칼같이 가려내지 못한다.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뒤 레버리는 인간이 흑과 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협적인 얼굴이 드물어지는 시점이 되자 피실험자는 중립적인 얼굴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비윤리적인 연구 계획서가 드물어지자 사람들은 윤리성이 모호한 연구 계획서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레버리는 사람들이 전 인류를 압도한다 할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기어코 문제거리를 찾아내고야 마는 이유를 알아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준의 골대를 옮겨놓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편안함에 적응하면 이전의 편안함을 더는 수용하지 못한다. 즉,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불편함이 된다. 그러면서 편안함의 새로운 기준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사람들의 컴포트 존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불교, 스칸디나비아, 기독교, 인도, 고대 이집트의 신화는 하나같이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영웅의 여정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하는 동일한 버전을 가지고 있다. 영웅은 집에서 누리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모험을 떠난다. 그리고 도전에 직면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강인함을 시험하는 도전 속에서 영웅은 분투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겨낸다. 180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연구도 극한의 육체적 시련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약 6만 5천 년 동안 섬 대륙에 살아온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젊은 남자들은 유랑을 떠난다.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오지로 들어가 최대 6개월 동안 홀로 지낸다. 이 지역의 한여름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나들며 여기에 서식하는 독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종류에 속한다. 이 도전 과제를 완수한다면 젊은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강인해지고 더 유능해진 것은 물론 세계와 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더 넓은 이해를 지닌 존재가 되어 부족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알래스카 이누이트족은 아이에게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12세쯤 아이들을 북극 지방으로 데려간다. 아이들의 첫 사냥을 위해서다. 천막, 창, 기타 필수품을 들고 가서 끼니는 사냥한 것으로 먹는다. 여정은 몇 주에 걸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가며 진행된다. 예비 성인들은 일각고래, 술록, 턱수염 바다 물범 등을 쓰러뜨려야 한다. 이와 같은 생존 기술들을 익혀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여정 내내 아이들을 괴롭히는 혹독한 환경 조건도 아이를 더 강인하게 만들어준다. 케냐와 탄자니아에 사는 마사이 부족에게도 통과 의례가 있다. 젊은 마사이 남성은 혼자 사바나로 들어가 사자를 사냥해야 한다. 손에 들린 것은 창 하나뿐이다. 이런 단독 사자 사냥은 어마어마한 양의 훈련을 요한다. 잠들어 있는 사자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종소리를 내가며 사자를 쫓아가 마침내 이 맹수로 하여금 깡마른 사냥꾼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사이 청년이 도전에 성공하면 극강의 육체적, 정신적 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신의 부족으로부터 전사로 공인받는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사자의 저녁거리가 된다. 마사이 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사자에게 목숨을 잃는다. 1909년에 반 제넵은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통과 의례를 출간했다. 그는 통과 의례라는 용어의 창시자다. 통과 의례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분리다. 주인공은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를 벗어나 낯설고 거친 세계에 도전한다. 둘째는 전이다. 주인공은 기로에 서게 된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자연과 싸우고 단념하라고 속삭이는 마음과 싸운다. 셋째는 통합이다. 주인공은 도전을 완수하고 향상된 존재가 되어 정상 세계로 재진입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드로핑이라는 탐험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아이들의 눈을 가린 후 최소한의 물품만 주고는 한밤중에 숲속에 던져놓고 스스로 집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 대학교 학자들은 1990년대를 헬리콥터 양육의 시작으로 본다. 이 무렵 부모들은 미디어가 조장한 납치에 대한 두려움에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 없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헬리콥터 양육은 이제 제설기 양육으로 전락했다. 부모는 자녀가 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맹렬하게 치워버린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젊은이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아이의 탐험을 가로막는 풍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헬리콥터 양육이 시작된 직후 그 세대에 속한 대학생들 사이에 불안과 우울증이 80%가량 증가했다. 융학파 심리학자인 앤서니 스티븐스는 원형과 통과 의례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이런 의례들이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믿었다. 이런 과정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썼다.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들어서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남아있다. 마크 시어리 박사는 컴포트존 경계선 연구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버팔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그는 죽지 않을 정도의 고생은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문장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다. 시리어는 말했다. 평생을 보호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정신적 안녕지수가 높다는 것이 지난 몇 년에 걸친 연구의 결론입니다. 모종의 시련을 겪었지만 압도당할 만큼은 아니었던 사람들은 내적 역량을 키웠고 그로 인해 더 강인해졌고 회복력이 높아졌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합동 연구팀은 야외 도전 과제가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다룬 약 100개의 연구 논문을 샅샅이 분석했다. 연구팀은 현대의 멸균 세계를 떠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강인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이렇게 썼다. 위기, 두려움 또는 위험에 맞서는 일은 최적의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상된 자존감, 인격 형성,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을 증진시킨다. 오리건 주립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38도의 실내 공간에서 10일 동안 운동을 한 사람들은 냉방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똑같은 운동을 수행한 그룹에 비해 체력 성과 지표가 현저히 높다. 열기 속에서 감행한 운동은 심장의 좌심실에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운동은 심장의 건강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고온 운동은 열 충격 단백질과 BDNF, 즉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열 충격 단백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BDNF는 뉴런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BDNF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따분함을 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보 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250만 년 동안 혹은 약 10만 세대 동안 인류는 디지털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날 인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6분을 휴대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며 보낸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넘겨주고 있는 11시간 6분의 주의력은 공짜가 아니다. 이 시간은 모두 집중 모드 상태에서 소비된다.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등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결국 주의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친다.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하고 있다. 현대인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따분함의 결핍이야말로 인류의 정신적 피로를 거의 위기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는 원인일지 모른다. 한 미디어 분석가의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 기반 미디어의 맹습이 미국인들을 갈수록 별스럽고 조급하고 산만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과로 속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마음들은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족, 인생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느긋하게 방랑하며 화면 밖의 것들을 인식할 때만 그 존재가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2017년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최근 1년 사이 39% 증가했다. 브라운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저드슨 브루어 박사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개선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학자다. 브루어 박사는 이런 정신적 문제가 100% 모바일 테크놀로지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90% 책임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니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이패드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테크와 앱 개발에 종사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에게는 실리콘밸리 제품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앨리스 폴 토런스는 미국의 교실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사들은 주로 얌전하고 독서량이 많아 아는 것이 많은 학생을 선호했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 가령 예문을 읽고 엉뚱한 해석을 내놓거나 숙제를 안 한 이유를 발명해내며 과학 실험을 하는 날이면 괴짜 과학자처럼 행동하는 학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교육 시스템은 이런 아이들을 문제아로 여겼지만 토런스는 이런 아이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해답을 책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답이 책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창의력이 필요하다. 토런스가 1958년에 창안한 토런스 창의력 테스트는 창의력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었다. 토런스의 테스트는 IQ 테스트를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창의력은 IQ 점수보다 학생들의 성취를 예측하는 데 3배 더 정확한 지표였다. 우리는 창의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던 마음의 유랑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1950년대 이후 실시한 30만 건의 토런스 창의력 테스트를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창의력 점수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음을 발견했다. 그러곤 인류가 현재 창의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늘 바쁘고 할 일이 넘쳐나는 현대인의 생활과 전자오락 도구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지속적 증가를 지목했다.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라는 이론을 주창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2가지 상반된 본능을 가지고 있다. 환경을 통제하려는 진화적 욕망과 자연 속에 존재하고자 하는 본원적 충동이다. 풀어서 말하면 인간은 자연 속에서 진화했고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자연 속에 존재하며 살아있는 것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윌슨은 자연은 인간의 심미적, 지적, 인지적, 나아가 영적 만족의 열쇠를 쥐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을 천연 신경 안정제로 여겨왔다. 그러나 과학은 대개 이런 관념과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점성술 정도로 취급했다. 일본이 갈수록 도시화되고 기술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던 1980년대 초, 일본 산림청은 자연에 기반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산림욕이라는 홍보용 용어까지 고안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숲속에 앉아있기와 걷기, 그리고 자연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본 학자들은 거액의 세금을 쏟아부은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림욕 관련 연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가설에서 굳건한 과학으로 만들었다. 자연 속에서 15분 정도 앉고 걷기를 한 사람들은 의사가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혈압 수치, 심박동 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등 모든 종류의 해로운 수치가 낮아졌다. 또 다른 연구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단 2시간 동안 숲속에 머물게 한 결과 불안, 우울, 적개심 등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자연의 힘에 확신을 얻은 일본 과학자들은 심장, 신장, 면역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숲속에 머물게 했다. 모든 집단이 개선 효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행한 산림욕 관련 연구는 100건이 넘는다. 거의 예외 없이 산림욕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이 논문들은 세계적 규모에서 관련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 세계가 아픈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다.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을 다루는 현대 의료의 방식은 불완전하다. 숲을 걷는 것은 공짜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다. 체중 감량은 배고픔이라는 불편함을 동반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불편함에 저항하는 능력이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 중 1년 이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이들의 비밀은 남들이 먹지 않는 특별한 음식이나 아무도 하지 않는 특별한 운동에 있지 않다. 그 비밀은 바로 불편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마크 포텐자는 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로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다. 현재 15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60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했고 논문 인용 횟수는 약 4만 회에 육박한다. 포텐자 박사는 사람들의 병적인 도박 같은 해로운 행동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슬롯머신을 당기고 스포츠 배팅을 하고 복권을 긁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스트레스가 음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까? 즉,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쉴 새 없이 입안에 쓰레기를 집어넣게 하는 건 아닐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논문 수백 편을 섭렵하면서 스트레스가 음식 섭취의 방식과 종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것이 250만 년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체중이 증가한 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따져보았다. 결론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다였다.
현대 사회에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 요인들을 스스로 만들어내 전파한다. 옆집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삶, 청구서, 뒷담화와 소문 등. 세폴스키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포식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잡아먹히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의 저속 분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 섭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제력을 좀먹기까지 한다. 포텐자는 이를 비만을 유발하는 강력한 공식이라고 표현하며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단기적인 기쁨과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는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칼로리를 섭취하기 시작해 잠들기 직전까지 먹는 경향이 있다고 솔크 연구소의 과학자 사친 판다는 설명한다. 그의 연구 중 하나에서는 현대인이 하루 평균 15시간 음식을 섭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배고픔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화된 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 비만율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체중 증가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인간의 몸이 궁핍한 시기를 활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허기진 상태는 장기적인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배고픈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종의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고 나면 12시간에서 16시간이면 모든 대사작용이 끝난다. 이때가 되면 몸은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저장했던 조직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들이다. 죽었거나 손상된 세포들이 이때 대량으로 제거된다. 이와 같은 인체의 쓰레기 수거 과정을 공식적으로는 자가포식이라고 한다. 스스로 먹어치우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이 말은 불편함을 겪는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은유다. 몸은 낮 동안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밤에는 자가포식하며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이 과정을 방해한다. 늦은 밤까지 먹는 습관 때문에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곧 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손상된 세포들은 계속 더 많은 부스러기를 축적한다. 하버드 대학교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포함한 16개 연구기관 소속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이렇게 썼다. 우리 조상들의 경우 음식이 흔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낮 동안에만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밤새 긴 시간 동안은 자연스럽게 단식 상태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 조명과 산업화가 진행되며 현대인은 하루 종일 밝은 환경에 노출되었고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먹을 것의 부족은 오히려 에너지를 급증시킨다. 연구진은 먹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며 이는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종종 배고프다라는 말을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나 야망과 연결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즉, 배고픔은 단순한 결핍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더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생존 메커니즘이다. 21세기 말까지도 운동 생리학자들은 신체적 탈진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믿었다. 산소나 연료가 부족해지면 피로가 찾아오고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연구자들은 운동 중 탈진한 사람들의 근육이 실제로 산소나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게다가 한 연구에서는 오랜 운동 끝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실제로는 근섬유의 일부만 동원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1990년대 중반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학교 운동과학 및 스포츠의학 연구소의 책임자이자 의학 박사인 티모시 노크스는 마침내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이 뇌라는 수단을 써서 근육을 움직이고 있으니 신체 운동의 시간과 강도와 속도를 결정하는 일 또한 뇌가 담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후 30년에 걸쳐 그는 운동으로 인한 피로가 대부분 방어적인 감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운동 중 느껴지는 피로감은 심리적 상태일 뿐이며 실제로 신체적 한계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활동을 우리 선조들은 하루에 4분의 3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해치웠다. 게다가 옛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수준의 활동을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 라이클레는 수렵 채집 부족들을 보면 고령자들의 신체 활동 수준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그의 동료 학자는 80세 할머니들이 여전히 힘이 세고 활력이 넘친다라고 썼다. 오늘날의 운동선수들조차 고대의 일반인과 비교하면 특출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선사시대 여자들의 평균적인 팔힘은 오늘날의 올림픽 조종 선수들보다 16%더 강했다는 것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진의 결론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선사시대의 옆집 아저씨는 오늘날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의 지구력과 맞먹는 오래 달리기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나이키가 후원한 신발도, 경기력 향상 식단도, 보충제도,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다. 가진 것은 오직 한 가지, 배고픔뿐이었다. 우리 조상들과 현대의 수렵채집 부족들은 다른 모든 호모 사피엔스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진실은 모든 인간의 신체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놀라운 육체적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편안한 세상은 위대하다. 하지만 편안함으로 기울어진 결과 우리의 신체는 도전받을 일이 거의 없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 운동을 처방한 최초의 의사는 기원전 600년경 인도 북부의 수류 루타였다. 그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환자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말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질병이 달아난다. 로마 검투사들의 주치의였던 갈레는 격렬한 움직임과 거친 호흡을 동반하는 활동이 근육을 단련하고 체내 혈액량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운동이 병을 예방하고 고쳐준다는 말이다. 수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거의 모든 주요 사망 원인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거의 모든 병을 막아낸다. 운동 부족은 흡연에 버금간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은 틀렸다. 지나친 운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스 홉킨스의 연구자들은
정부 권고치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양을 운동한 사람들의 경우 사망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간으로 치면 한 주에 7시간에서 12시간에 해당한다. 우리는 현대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을 잃어버렸다. 대규모 연구들이 조상이 했던 수준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치료제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삶에 주당 450분이라는 보약을 제공해왔다. 혹독한 불편함이 수명을 늘린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연구에서 아이슬란드 남성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슬란드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2세다. 이것은 전 세계 평균보다 13.2년이 더 길고 미국인 남성보다는 5.2년이 더 긴 수치다. 50개국 300여 개 기관에서 500명 이상의 학자가 장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이슬란드 남성이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문화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인은 비만율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하며 식습관도 그리 건강하지 않다. 하루 평균 3,260칼로리를 소비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과일과 야채를 적게 섭취한다. 신체 활동량도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곳이라고 한 아이슬란드인은 나에게 말했었다. 척박한 땅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건초용 풀이 거의 전부였고 정착민들은 이것으로 양과 소를 먹였다. 그래서 양과 소와 유제품이 이들의 주식이 되었고 다른 먹을거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나마 이런 음식도 충분하지가 않았다. 겨울은 9달 동안 계속된다. 1년에 213일은 비, 우박, 눈이 온다. 아이슬란드 공식의 핵심 요소는 아마도 불편함일 거라고 스테판소는 말했다. 지난 11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화산 폭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운 땅에서 1000년 이상을 난방 없는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전염병이 휩쓸기도 했습니다. 불편함과 재앙으로 점철된 이 땅의 호된 시련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을 걸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이런 환경을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불편함을 잘 견뎌낸 사람들만이 번성했을 것이다. 인간을 더 오래 살게 만드는 요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더 쉽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편안함의 습격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요지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 강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점점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게 고생하며 어렵게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폐업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가 해당 질병에 대해 면역력이 생기는 것과 같지요. 어려서 이미 고생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담담한 마음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한번 크게 꺾이는 일이 생기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난이나 전쟁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고생을 모르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죠.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란 화초와 노지에서 자란 잡초가 생존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예전에 영어 유튜브 쇼츠에서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쇼츠였는데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 좋은 세상은 약한 인간을 만든다. 약한 인간은 힘든 세상을 만든다. 힘든 세상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이러한 4가지 사이클이 인류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불편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자기 능력도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는 불편의 미학이라는 별도의 꼭지를 통해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경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몸은 힘들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마음만은 상쾌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결은 불편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입니다. 불편을 괴로운 것으로 바라보면 약간의 불편만 발생해도 나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쉬운 듯하지만 직접 실천을 통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지난 3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의 현대인으로까지 진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불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불편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 능력을 키워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편안함에서는 어떠한 진보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에서는 여유와 대범함, 강인함도 자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불편하게 살자라는 말을 삶의 모토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은 거의 모두가 반발했습니다. 왜 굳이 불편하게 사느냐, 가능하면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의 진짜 뜻은 일부러 불편한 것을 찾아다니자는 뜻이 아니라 혹은 불편한 것을 그냥 견디고 개선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인생에는 불편한 일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불편을 즐기며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